중국에 대한 기술적인 고립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계속될 텐데 그럼 중국은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어떤 게 있었나요? 일단 기술 자립하는 그 안보 전략 제가 말씀드린 것 네. 중에서 결코 이제 항상 우선순위에 있는 안보 전략 중에 하나예요. 기술이라면 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중국이 얘기하는데 데이터 안보, 그다음 두 번째가 에너지 안보. 네. 근데 여기서의 안보 전략들이 좀 시간이 되면 더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국방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이 얼만큼 진짜 사람이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고 이런 갑옷 같은 거를 ESS 같은 재생에너지에 들어가는 저장 장치를 이 안에 넣어서 이걸 보호하면서 육지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이제 전개가 된다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재생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특히 배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거에 또 목을 메고 있는 건데 중국이 기술 국산화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이 반도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그 전인대 하면서 전인대 이제 공산당 고위 관료들이 쫙 앉아 있는데 거기에 기술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 집단들을 이렇게 고문 같은 역할로 지명을 하는데요. 네. 이번에 빅테크 기업들의 사실 수장이었던 뭐 알리바바, 뭐 텐센트 이런 사람들은 다 빠지고요. 네. 주로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이런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의 수장들로 갈아 끼워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기존에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하고 싶은 거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선출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반도체는 단기간 이런 고사양 칩들을 생산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누가 왔었죠? 보니까 마화텅 텐센트 회장이나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는 안 왔고 네. 예, 초대를 못 받은 거겠죠. 그렇죠. 그 대신에 온 회사들이 보니까 화웅 반도체네요. 말씀해 주신 대로. 네. 파운드리 업체 SMIC 뭐 이런 쪽에서 초대가 됐네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잘하던 쪽은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그래서 이제 그 샤오미의 레이준 네. CEO, 그다음에 고어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또 있는데 여기가 애플의 주로 이제 에어팟 이런 것들 이제 그 아웃소싱 받아서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이런 건 기존에 잘하는 쪽.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화홍 반도체나 SMIC 이런 쪽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긴 하지만 반도체에서 앞으로 중국이 나아가는 방향성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들이고요. 화홍 반도체는 상대적으로는 제재에서 자유로운 게 여기는 고사양, 그러니까 7나노 위가 아니라 밑으로 14나노까지 해서 주로 이제 메스단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가전 이런 데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제 상위 공정으로 좀 나아가려고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이런 반도체나 관련된 기업들이 안보와 관련돼서도 이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는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할 거니까 조금 더 장기 시야로 단기적인 부양과 자극보다는 내가 앞으로 최소한 10년 더 길게는 뭐 15년에서 20년 할 건데 거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명확히 전달한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미국이 저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이렇게 단기간에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뭐 시위는 하는 것 같은데 중국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만큼의 실익을 거둘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좀 어렵다고 보긴 합니다. 네. 중국 시장을 오래 봤고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기대하는 바도 있지만 이거는 원천 기술이 없고 첨단 기술 자체의 접근이 미국을 차단했기 때문에 어려울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강화하겠다라는 의지 정도로 우리가 파악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또 유럽의 국가들이랑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첨단 기술에서의 이점들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전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쨌든 정치적인 이익이 경제적인 이익을 항상 앞서는 뭐 편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 같고 다만 이러한 전략도 유럽이 사실 정말 이 국방과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을 또 떼놓을 수가 없는 거라 그것도 저는 좀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지고 여기에서 이제 과도기에서 중국이 앞으로 조금 당근과 채찍을 좀 주고 가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2,
3년 정도 전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첨단 기술을 궁극적으로 득하는 건 좀 어려울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샤오미는 왜 온 거죠? 뭐 어떤 장점이 있어서? 샤오미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스마트폰으로 사실상 뭐 그 중국 시장을 전반적으로 앞서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난해 갑자기 전기차 사업을 하겠다라고 아, 얘기를 네. 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애플도 애플카 얘기가 나오는데 스마트폰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UI나 여기서의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 유저를 이제 전기차로 옮겨오겠다라는 전략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좀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분야가 옛날에는 플랫폼 기업이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뭐 하드웨어도 하고 소프트웨어도 하고 여러 가지를 컴바인해서 핀테크도 하고 이러한 구조였는데 이제는 정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산업 간의 영역을 무너뜨리면서 중국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그런 중요한 주축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이번 양해를 가지고 그 중국의 수출과 관련된 얘기들을 해보고 있는데요. 유럽 얘기 아까 얼핏 해주셨는데 유럽이 아무리 중국이 이제 유럽에게 손을 내밀어도 미국 경제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렇게 마냥 중국의 물건을 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번에 보면 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나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초청할 예정이다.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오는데요. 유럽이 중국과 이렇게 계속 손을 잡고 나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유럽 입장에서 미국한테 조금 어느 정도 딜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IRA 법안 같은 것도 이게 확장을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미국이. 네. 여기서 우리가 계속 손해를 보는 구조인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지속하는 건 좀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을 중국이랑 더 관계를 긴밀하게 하면서 그들을 압박할 수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한테 그러면 너네가 중국의 역할처럼 뭔가를 우리한테 수입해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압박을 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미국이 다 수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부담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외교 문제를 짚어봤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미국이랑 중국과의 갈등이 이번 양회에 여러 가지 발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봤는데 미중 갈등이 2023년에는 어떻게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중국 주식을 보는 입장에서는 네. 완화가 되면 좋겠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연말로 갈수록 더 이 도화선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이벤트들이 잦아질 것 같고요. 일단 그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중 갈등은 이 칼자루를 미국이 쥐고 있고 1등이 사실 늘 급하기 때문에 마음이 2등 입장에서는 굳이 1등을 자극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이 사실 또 다시 연임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서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또 높은 건 아니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대중 강경책을 조금 미진하게 했던 거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물론 IRA 같은 법안들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의 조금 더 확장성을 보이는 것들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더 이런 저항들을 강하게 내비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하면 연말이 말씀드린 중요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이런 것들을 주식에서는 좀 불안하게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런 미중 갈등 이슈를 가장 싫어하는 게 외국인 투자자인데 중국 본토는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변동성에서 조금 자유로운데요. 특히나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유럽계나 미국계 자금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쪽은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